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아세안 지역 전기차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인 인도네시아를 찾았습니다. 같은 날 현대차 노조는 1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반도체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중국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에서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는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잠수함이 K방산의 차세대 수출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폴란드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을 우리 기업이 수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두터운 매물벽에 막혀 7만 원 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애플 주가가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까지 아이폰을 못 쓰게 할 것이란 소식 때문인데요. 이 충격이 반도체 업계까지 퍼지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주가가 이틀 내리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이폰 사용 금지 범위를 정부기관에 이어 공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경쟁사인 중국 화웨이의 최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시리즈가 출시 직후 매진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애플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애플은 전체 매출의 52%가 아이폰에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 아이폰 판매가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매출 타격 우려가 불거진 겁니다. 기술주 분석의 대가로 불리는 댄 나이스가 보유하던 애플 지분을 전량 매각한 데 이어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서는 등 애플 비관론이 월가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If there's now going to be deterioration of relations, still in this US versus China sort of tit for tat trade battle, then now it seems that certain companies such as Apple in this case can be affected by it as well. 기술주 대장 애플의 위기는 반도체 업계 전체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애플의 무선 반도체를 공급하는 스카이웍스 솔루션스와 코르보가 7%대, 시러스 로직은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추가 제재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충격을 줬습니다. 투자 매체 모틀리풀은 중국산 스마트폰에 미국의 기술이 접목된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의 칩이 들어갔다며 이에 대해 일부 미국 의원들은 경쟁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반도체 추가 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웨이의 모바일 반도체를 공급해온 퀄컴을 비롯해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 AMD, TSMC 등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편 인텔은 미중 갈등 속 반사이익 기대감에 나홀로 3%대 상승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시설 대부분이 아시아에 있는 TSMC가 미중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경우 미국의 파운드리 생산 공장을 둔 인텔이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지난달 인도에 이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전기차 글로벌 생산기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핵심 생산기지인 국내에서는 파업 전운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찾은 HLI 그린파워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입니다. 지난 6월 완공됐고 내년 상반기 배터리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배터리셀 시제품이 생산되는 공정을 차례로 둘러보고 전기차 생산, 판매 계획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전기차 생산 라인을 갖춘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에서 아이오닉5를 생산하며 단숨에 인도네시아 1위 전기차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배터리의 핵심인 니켈 매장량과 채굴량 세계 1위 인도네시아에서 내년부터는 배터리 셀과 완성차에 이르는 완전한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해 아세안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 전기차 2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을 비롯해 글로벌 전기차 생산 거점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 회장이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에 앞서 지난달 현대차 인도 공장을 점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완성차의 49.7%를, 기아는 56.1%를 국내에서 생산했는데 아직 전기차 생산은 대부분 국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글로벌 전동화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장은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몰렸습니다. 현대차는 다음 주 부분 파업을 예고하고 막판 교섭을 진행 중이며 기아는 이날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앞서 5월 기아의 8시간 부분 파업 당시 2,700여 대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지난해 한국 무기를 대거 사들인 폴란드에서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이번에도 우리 돈 30조 원에 달하는 수주를 따내겠다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잠수함이 K방산 차세대 수출 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네. 먼저 이번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MSPO는 유럽에서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폴란드 주최 국제 방산 전시회인데요.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방산 전시회는 35개국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주목을 받는 건 K방산의 큰 손 폴란드에서 열렸기 때문인데 폴란드가 지난해 우리나라로 사들인 무기 금액은 약 17조 원으로 전체의 이제 77%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화, 카이, 현대로템, LIG 넥스원, 풍산 등 우리 방산기업 30여 곳이 현재 총 출동을 해서 수주를 따내기 위해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한국관을 깜짝 방문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는 이번 전시회에 주도국 자격으로 참가를 했는데요. 이 전시회 주최국은 폴란드고 주도국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별도의 전시관인 한국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관을 깜짝 방문해서 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또 전시품을 살펴봤는데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본 건 바로 한화오션의 3,000톤급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이었습니다. 폴란드가 3,000톤급 잠수함 3-4척을 새롭게 도입하는 3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잠수함에 큰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직접 두다 대통령에게 잠수함의 기술력을 강조하며 세일즈에 나섰는데요. 이 잠수함은 특히 공기 없이 전기를 발생시켜 추진하는 장치와 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오래 잠수할 수 있고 또 잠수함 탄도미사일이죠. 이 SLBM을 쏠 수 있는 수직 발사대, 즉 VLS도 탑재를 해서 동급 대비 가장 우수한 기종으로 꼽힙니다. 네, 그럼 이런 한국산 잠수함을 수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예, 지금 예비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참여를 했고 또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기업 11곳이 뛰어들었습니다. 조만간 공식 입찰 공고가 나갈 예정인데 연내에는 결론이 날 것 같다는 게 이제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폴란드에서 진행된 이종섭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입찰이 진행 중에서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카이의 전투기도 좀 관심을 많이 모았었죠. 예, 맞습니다. 폴란드는 우리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제 규모가 4조 원대였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이번 카이 부스를 찾아 KF-21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 이 KF-21, 지난해 폴란드에 납품한 FA-50과의 호환성이 높은 기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이제 오래된 전투기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KF-21이 선정될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이 방산 전시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대규모 수주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올해 30조 원 정도 2차 계약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풍산이 폴란드 국영 방산 기업 PGZ와 여러 국영, 즉 다국영 탄약 공급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사실 전시회는 신제품을 공개하는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보다는 계약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기다리던 수주 소식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또 수출 금융 문제를 제기하는데 무기 수출 과정에서는 대규모 금융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우리 정부의 대출 보증 한도가 부족해서 대규모 수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네, KB금융을 이끌어 나갈 차기 회장에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조금 전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보미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KB금융 회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내 재무통으로 꼽히는 양 내정자는 전략기획 분야에 강점이 있는데요. KB금융지주 전략기획 담당 상무 시절 LIG 손해보험 인수를 주도했고 KB손해보험 대표이사로서 보험 부문을 그룹 핵심 계열사로 성장시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 내정자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KB금융이 금융산업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이 양 내정자는 워낙 윤종규 전임 회장과 오랜 동안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조직을 흔들림 없이 이끌 적임자다, 그런 평가가 그동안 많았는데요. KB금융의 마지막 퍼즐이 글로벌 사업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양 후보가 어떻게 풀어야 될 과제가 되겠죠? 네, 윤종규 현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과 또 M&A를 통한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리딩뱅크 탈환 등을 통해서 사실 기반을 좀 탄탄히 다져놨다면 양 내정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글로벌 사업 확대입니다. 지난해 기준 KB금융의 글로벌 순이익 비중은 약 11%였는데요. KB금융은 2030년까지 글로벌 수익 비중을 30%, 그리고 40년에는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의 현재 해외 성과는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저조한 수준이어서 이 시장에서 양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 내정자는 오늘 12일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추천 절차를 거칠 예정인데요. 이후 11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5대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형이 왜 거기서 나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장마감 전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신제품에서 나왔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 측에선 미국의 제재 조치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당국의 제재 우려도 있고요. 또 이 반도체의 업황 반등이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겹치면서 오늘 장에선 4%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번 하락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의 악재일 수 있는데 이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이슈가 아닌 만큼 이 현재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인 겁니다. 최민숙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이 D램 DDR5를 중심으로 평균 판매 가격의 이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 4분기에는 서버양 수요 회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 시점이 반도체 투자의 적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국제 이슈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소수 관련 얘기인데요. 제가 제목은 또 요소수 대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중단한다, 이런 외신 보도에 국내 시장이 출렁인 겁니다. 아무래도 앞서 지난 2021년이죠.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을 하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에 10리터당 10,000원이었던 이 요소수 값이 10배나 오르면서 시장이 이번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실제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면요, 이 촬영용 요소수를 생산하는 KG 케미칼을 비롯해서 이른바 관련주들의 주가 많게는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통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강용석 기재부 부단장은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의 수출 통제를 하지 않은 상황, 이러면서 연말까지 수급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요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얘기인데요. MSCI 기대감 솔솔 시총 4조 돌파한 로봇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주목받는 종목 2차 전지에서 이 로봇주로 바통이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기록한 종목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에코프로, 포스코 DX를 넘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역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1%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도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 시총 4조 원 돌파가 어떤 의미냐? 바로 이 MSCI 지수 편입에 한 발 다가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MSCI 지수 편입에는 이 시총 4.5조 원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4조 원을 돌파한 만큼 거기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MSCI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펀드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황이 더욱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들의 결합을 통해서 모빌리티 특화, 생성 AI 엔진 구축과 더불어 AI 엔진들과 플러그인들을 다양한 파트너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모빌리티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업에 이제 투자한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수익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런 부분들은 내후년 정도에는 저희가 좋은 과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3년 사이 환자 수와 진료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부정맥입니다. 누구나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두근거림이 부정맥 때문이라면 뇌졸중까지 생길 수 있다는데요. 오늘 건강 팁스터 시간엔 부정맥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부정맥은 고령화로 급격히 늘고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국내 부정맥 환자 수는 2018년 기준 약 37만 명이지만 2021년 약 44만 명으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심장이 노화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불규칙하게 뛰는 겁니다. 부정맥 가운데 가장 흔하고 무서운 질환은 심방세동입니다. 심장이 쿵쾅 뛰게 되는데요. 심방세동 환자의 심방은 이렇게 미세하게 그냥 떨리는 정도에만 그칩니다. 미세하게 떨리게 되면은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정체가 되게 됩니다. 응고가 생기게 됩니다. 심방세동으로 응고된 혈전이 돌아다니다 뇌혈관에 막으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넘어 심장에서 부정맥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부분을 차단하는 시술을 받는 환자도 늘면서 전문 인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심장 리듬도 봐야 되고 바이탈도 봐야 되고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맥박이 50회 미만이거나 수초간 멈추는 섬액성 부정맥의 경우 인공 심박동기 삽입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선이 없는 초소형 심박동기를 사용해 감염이나 출혈로 생기는 합병증을 줄였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전극선이 없는 심장 박동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었고, 나이가 많거나 고위험 환자분들한테서 빠르게 한 30분 내로도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카페인 과다 섭취나 정신적 스트레스로는 일시적으로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부정맥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이유 없이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거나 어지럽거나 기력이 없다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 심전도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한 때 7만 원대 밑으로 떨어지며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과 매물대, 영업이익과 주가의 상관관계로 살펴본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3.26%로 2021년 8월 6일 이후 가장 높습니다. 당일 주가 8만 1,500원과 비교하면 오늘 가격이 만원 이상 낮습니다. 올 초 50%를 돌파한 뒤 차츰 비중을 키워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가격은 6만 8천 원에서 7만 4천 원 사이로 전체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거래는 기존 지지선이었던 5만 원대가 7만 원으로 올라갈 것이란 예측에 힘을 보탭니다. 새로운 바닥을 다진 만큼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과거 영업이익과 주가 상승률로 미뤄봐도 상황은 긍정적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던 2019년과 30% 가까운 반등에 성공한 2020년에 걸쳐 주가는 매년 40%씩 올랐습니다. 올해 바닥을 찍은 영업이익이 내년 4배 넘게 불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증권가는 단기적인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합니다. 올 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큰 모멘텀은 없이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바닥은 좀 지나가는 이런 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에서는 최근 5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개인은 매수로, 같은 기간 매수 일색이었던 외국인들은 매도로 방향을 바꾼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무기로 쓰이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G20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공동선언문이 나올 예정인데요. 우리 기업과 청년 대표들은 규제보단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AI를 통해서 어떤 무슨 학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I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어떤 나라는 그걸 잘 활용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그것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은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디지털 전환. 여기서 인공지능 국제규범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AI 무기화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열린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AI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의체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이에 반대하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규제보단 긍정적인 효과에 집중해 지원 중심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 부작용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규제보다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지원 중심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모든 각계층이 특히 그 수혜 측면에 있어서는 고르게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성으로 전환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AI 기술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도 주요 의제로 꼽혔습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감축이나 또는 화석연료 감축이나 보조금 철폐나 아니면 탄소 중립 목표 연도 설정이라든지. 내일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에선 정책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공동선언문이 나올 예정입니다.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